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내 연구진이 극지에서 찾아낸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연구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61억 원이 4억 원으로 깎였는데 통상 10수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이들의 주된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해야 하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수능 시험부터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부터는 고교 내신이 지금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합니다. 5년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졌던 침대와 매트리스 등이 절반 넘게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개인이 자체 폐기한 건수 등이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제품들이 지금도 버젓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 새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도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범죄 가운데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17%에서 4.99%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 중에는 북극과 남극의 환경을 연구하는 극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기후뿐 아니라 극지 생물에서 항생제나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유전자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돼 실용화 단계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남극에 2개, 북극에 1개의 기지를 두고 극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곳이라 기후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최적지로 꼽힙니다. 연구소는 극지 환경에 더불어 생소한 극지 생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극지에 사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지류에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견해 특허 출원도 했습니다. 작용 기전도 밝혀낸 연구소는 내년 실용화 연구를 통해 후보 약물을 확보하고 전 임상 실험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 61억 원이 4억 원만 남고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경쟁률이 1대1로 극지 연구소만 입찰했고 들인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비효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지 연구 자체가 전문성이 높아 극지 연구소 말고는 연구 능력과 장비를 갖춘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약 개발의 경우 원래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극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삭감됐던 예산은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나. 유전자원 연구를 포함해 극지연구소의 내년 연구 예산 1,058억 원 가운데 67%, 모두 7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영국, 중국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한 대뿐인 쇠빙 연구선을 새로 건조하는 사업도 예산이 약 75%, 560억 원이 삭감돼 관련 극지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최근 4년 새 2.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596명이었던 외국인 마약 범죄자는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7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외국인이 저지른 전체 범죄 가운데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4년 새 1.17%에서 4.99%로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 마약류 사범 건거가 13,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마약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당하나 싶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며 협박하다 보니 막상 본인이 이런 상황에 닥치다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와 함께 엄윤주 기자가 이들의 주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어떤 생각으로 협조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희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구속영장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협박하는 이 목소리.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무려 12번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범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주된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검찰 혹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겁니다. 부탁드린 곳은 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후 마치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 용어를 언급하고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수상함을 감지한 피해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수사 안 하실 거면 제가 소환장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가지가 없네. 소환장 발부하겠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리 사법기관이라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때 고립된 장소로 유도해 주변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는 것도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 만 19시 이상 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증거 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까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검사 신분증을 보여달라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욕설을 퍼붓는 사기범도 있습니다.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홍영생이요. 야이 정말 죽이고 싶어. 검사님 이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금감원이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고 주된 수법을 공유한 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범의 목소리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해당 번호의 이용을 중지시켜 추가 범죄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등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허술해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7월부터 2달여 동안 중앙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합동 보안 점검팀을 구성해 보안 점검을 한 결과 선거 임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등에서 해킹 대응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투표 시스템과 관련해 유권자 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으로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데다 접속 권한과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단순해지는데요. 달라지는 대학 입시 제도를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사회과학은 17개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과목별로 같은 문제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이공계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적분 투하, 기하 등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교 내신평가도 현행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단순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는 겁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학년의 일관된 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신 평가에서 논술과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로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의 원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내신과 수능,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이 늘어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신이 현재 2등급이 1등급으로 4등급 학생들도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강화한다라든지 대학별 자체 고사를 만드는 형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5년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중고 거래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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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시중에 팔려나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신체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 결국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이 제품을 자체 폐기했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가 회수됐거나 폐기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라돈 침대 파문이 시작된 대진 침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주르르 뜹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 제외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오른 모델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리콜 제품이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침대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원안위도 라돈 검출 제품과 관련해 플랫폼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식으로 중고 판매글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모두 써넣어야 거래가 막힐 뿐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따로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명이나 유사한 제품명으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원안위에는 모니터링 인력이 없어서 신고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라돈의 유해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리콜 대상 제품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100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원안위는 라돈 검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연구기관 하면 보통 현장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여러 전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 관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건설기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지 김강석 선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앞서 연구의 기획부터 운영 관리를 담당하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전략본부에 계신 거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맡고 계신 건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예, 모든 연구기관에는 유사한 부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과제나 사업을 만드는 첫 단계는 보통은 연구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전략본부는 그런 연구계획을 하기 전에 대내의 환경 변화와 기관의 역량을 종합하여 연구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 투입 단계를 정하는 데부터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과제나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는지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하고 기관 차원에서 새로운 연구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연구 과제가 마무리된 후에도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관 평가에 대응하여 기관의 여러 연구 개발 성과를 외부에 알기 쉽게 잘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떤 자전거로 따지면 이게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건설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총 사업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먼저 건설연이 소속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는 총 25개 과기계 출연연이 있습니다. 건설연은 연간 1,80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예. 약 9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5개 출연연 중 중간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설연은 정부에서 직접 받는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 남짓이 되고 타 기관과 협업 또는 경쟁하여 수주하는 국가 R&D가 약 3분의 1이 됩니다. 그 외의 예산은 정부 부처, 특히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정된 위임 업무나 민간 수탁과제 예산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흔히 연구기관 하면 연구실이나 연구원분들, 그러니까 과학자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전략본부 같은 그런 부서가 왜 필요한 건지 강조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진국의 연구기관은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비중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부서, 기술지원부서, 전략부서의 인력 비중이 50대 50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원 인력 비중은 선진국 비해 낮고 그래서 연구 지원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따라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갈수록 모든 연구 개발이 복잡해지고 또 기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인력, 예산, 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즉 연구 개발에 투입될 한정적인 자원을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또 기관 내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자 한마디로 연구기관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핵심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네. 건설연의 주요 연구 주제는 도로, 교량과 같은 SOC 시설물의 고도화, 재난재해 대응,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국민생활 환경 구축, 건설 산업의 혁신 등 4개 분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미 많은 출연 연구원들이 우주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연 또한 우주 건설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연은 오랫동안 동토 지역에 대한 건설 연구, 소위 극한 건설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우주까지 확대하여 우주 건설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주 연구에서도 전략적인 투자를 선택해야 했고 강점이 있는 토양 분야 등에서 우주 기지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달 표면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지반, 열, 진공 챔버를 제작하고 관련 실험 장비들을 갖춰진 미래융합관을 2019년도에 개관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로써 건설연도 우주연구 선두주자인 항우연, 표준연 지질자원연구원 등과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주 탐사 분야에도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탄소 감축이 지금 전 세계적인 큰 이슈잖아요. 이와 관련된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탄소 감축 또는 탄소 중립은 전 지구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 정부, 개인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연이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은 건물 및 도시계획 분야의 탄소 중립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 에너지 저효율 건물을 선별하고 성능을 진단하는 지원 시스템 연구,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자재 기술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제로 에너지와 시스템 기술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검진하고 성능을 진단하는 것으로 올해 서울시 소재 56만 동에 대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건물에 대한 에너지 건강 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단편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보다도 이와 같은 시스템과 제도의 구축이 훨씬 더 폭넓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건설연에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 슈퍼 콘크리트란 말이죠. 네, 이것도 연구 성과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슈퍼 콘크리트 분야는 저희 연구원 과제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었고 국가 연구개발 우수 성과로 2번이나 선정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입니다. 네. 슈퍼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무려 5배 이상 되는 초고강도이고 작업성도 좋아 교량에 사용되면 그 수명이 200년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재료입니다. 이미 춘천대교와 곧 완공될 고덕대교에 적용되었고요. 건축물과 군 시설물 분야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의 사업이 아무래도 대규모 연구가 많은 편인데 다른 출연 연구기관들과 비교하면 그 사업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예, 건설 R&D에서는 제도화와 실증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 R&D에서 개발된 기술과 성과물은 일반 국민이 소비자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영역에서 적용되고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네. 따라서 실제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공공사업에서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성과가 잘 활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침, 기준, 시방과 같은 제도화 연구까지 완성되어야 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논문과 특허의 생산도 큰 의미가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증 연구와 제도화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것을 실증하고 또 제도화로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큰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구 전략을 수립할 때도 특별히 고려하시는 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건설연 연구 전략에서 중요한 강조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통섭 연구, 세계 최고 지향, 국가 전략 기술 개발의 기여, 그리고 도전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융복합 혹은 통섭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평가 제도도 바꾸고 건설 UA 학문 분야와 협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실증 연구와 제도화 연구는 어찌 보면 기술이 국산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세계 최고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에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 저희가 세계 최고 연구실 WTCL이라고 지정했는데요.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연구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게 12대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여기 개발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우주, 차세대 원자력, 수소,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당연히 이 분야는 타 연구원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던 연구가 아닌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도 건설연 포트폴리오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룬샷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올해 6월에 건설연이 해야 할 3대 룬샷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발표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어떤지 그리고 새로 기획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현재 전략본부에서 가장 힘쓰고 있는 분야는 국가전략기술과 전략연구단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기관의 미션에 부합하고 또 전 지구적 국가적 난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무한 기술 경쟁 시대의 건설 분야에서도 또 하나의 세계 최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다른 분야와의 또 협력, 국제 협력도 마찬가지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도시 노후 취약 지역의 AI를 활용한 지진 피해 예측 및 대응 기술과 극한 강우 대비 도시 침수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탄소 중립의 자연재해 또 기술 경쟁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전략본부처럼 선택과 집중을 이끄는 기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강석 선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검사를 사칭하는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수법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여러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를 감쪽같이 따라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심되면 일단 끊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경로로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